여러분 안녕하세요. 탁상회담 어느새 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따라서 미국 대선 역시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득볼데이의 오재준 교수를 자리에 모시고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증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특히 엄청난 이제 변동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제 그 경제 데이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7월 27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의 그 연방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5.25%, 5% 그 레인지 타깃을 하고 있는데 현상은 이제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31일 날 일본 중앙은행에서 좀 예상하지 못하게 이자를 0.25%, 그전에는 0에서 0.1%였거든요. 물론 그 올린 그 매그니튜드는 엄청 작은 숫자지만은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된 그 미니스의 그 회의록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이자를 올리겠다, 이러한 이제 그 허키시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31일 날 이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날 8월 1일 날 뉴스였냐면은 PMI라는 이제 그 Purchasing Managers Index, 이게 이제 Manufacturing Sector 그 제조업 분야에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고요. 그 내역을 보면은 뉴 오더, 새로운 이제 그 구매 그 오더, 아니면은 employment, 뭐 여러 가지 그런 생산 이런 지수 모든 서브 인덱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8월 2일 날 실업률이 전달 4.1%에서 4.3%를 오르면서요. 그 전달 비교에 대비 job gain이 11만 4천. 그래서 이게 지난 12달 평균 매달 그 증가된 그 규모, 이를테면은 21만 4천에 거의 반뿐이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쇼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켓의 리액션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그 실업률에 대한 그 실업률의 증가, 그 다음에 job gain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 약화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낳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무슨 예상을 할 수 있냐면 9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지난달에 3%, CPI 인플레이션은 3%, 그 다음에 연방은행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PCE, Personal Consumption Index, Expenditure Index는 2.5%. 그래서 한 2.5% 되면은 이자를 이제 낮출 거라는 그 확신이 이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9월 때 낮추는데 이러한 그 bad news, 그 실업률이나 이러한 그 노동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악화된다, 아니면 이제 침체로 가는 그러한 사인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난주만 해도 이자를 굉장히 급격하게 낮출 거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미국에 보통 이자가 낮춰진다면은 미국의 증시가 지금 이게 기대했던 거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니까 그 여력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추는 거고, 이게 결국에 소프트 랜딩의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주식이 파지티브가 반응을 해야지 주식이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의 그 주식의 그 밸류에이션을 떠받치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의 그 어닝은 굉장히 건실한 상태에서 그 차입 비용, 그 바우링 코스트를 낮춰주는 이자를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서포트해서 이자 그 주식이 이제 계속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며칠 전까지의 그 어썸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자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익스펙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의 어닝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스토리예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8월 5일 날 먼데이에 이제 니케이가 이제 12% 넘게 이제 폭락을 하고 엔화가 13%를 하루 만에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엄청난
혼동을 가져오고 마켓에 이제 가져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데이터가 나쁜 걸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 반응을 보인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이자는 거의 0에 가까웠었습니다. 네. 올 3월까지요. 그렇죠. 그 3월에 이제 마이너스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끝내고 이제 그거를 0에서 0.1% 지금 그 레인지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의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파퓰러했던 건 뭐냐면 소위 그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네. 이자가 0에 가까우니까는 공짜로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미국의 단기 이자 정책 이자가 5.25에서 5%니까 요것만 단순 생각하더라도 거의 5, 6%의 그 이자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를테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이 돈을 갖고 와서 미국의 그 국채라든지 이자로 5% 아니면은 6% 낳는 그런 채권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주식시장에 넣었다면은 더 큰 이제 이유는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캐리 트레이드의 그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려면 환율이 지금의 그 같이 엔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그 expected, 그러니까 predictable하게, stable하게 가야지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였냐면 갑자기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자를 올리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데이터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는 이거 굉장히 큰 이자의 하락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태까지의 이게 미국 이자는 높고 일본 이자는 거의 0에 가까워서 이렇게 해서 이 슈퍼 옌의 그 약화를 가져오고 이런 캐리 트레이드를 서포트했는데 이 어썸션이 다 뒤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그 뭐 계산상으로는 이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은 보통 지금 그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350 빌리언에서 500 빌리언 달러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이거든요. 이 돈이 이제 인버브인 건데 그 주체도 뭐 헤지 펀드, 뭐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 일테면은 뭐 은행들, 인슈런스 컴퍼니, 그다음에 연기금 다 인버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0%의 그런 사회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eventually 어떤 그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슈런스를 가입한 분들한테 그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캐리 트레이드가 돼 있는데 이러한 규모가 갑자기 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죠? 그걸 다 언와인딩 하는 게 결국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태까지 포지션이 빌린 돈을 가지고 미국의 주식 산 거를 다 팔아야 되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주식이 이제 하락이 되는 거고 그 돈을 다시 되돌아가니까는 그 돈이 결국에는 엔화의 강세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가가 그럼 왜 22% 이상이 넘게 폭락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환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소니나 이를테면 도요타가 그 해외 시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엔화의 약세가 여태까지 그 수출을 이제 서포트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엔화의 강세가 된다면은 그죠? 이게 이제 earning에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설령 똑같은 만약에 $100의 그 달러 레비뉴를 만약 창출한다 해도 이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엔화로 이거 트랜슬레이트 다시 해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옛날에는 일테면 뭐 $100 했을 때 뭐 그거에 일테면은 지금 계산할까? 차액이 많이 남는. 오케이, 네. 차액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엔화가 약할 때 되면 약세가 되면은 그 엔화로 트랜스레이트가 엄청난 이제 그렇죠. 큰 규모가 돼서 그게 바로 주가를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은 그 아베노믹스가 들어선 다음에 2013년에요. 그러고 나서 2016년까지 엔화가 50% 절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졌는데 달러 대비 그 당시에 주가가 100% 거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논리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얘네가 세지면 주가가 낮아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이 미국의 그 연방은행 그다음에 일본의 중앙은행의 그 policy rate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건데 그게 바로 트리거가 됐던 게 지난주에 그 실업률 미국의 네네. 실업률 데이터 그다음에 네. PMI 데이터였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를 서포트하는 데이터가 되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8월 5일 6일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특히 그 PMI 아까 말씀드렸던 그 Purchasing Manager Index가 Manufacturing 섹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서비스 섹터가 전체 GDP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매니팩처링이 10%뿐이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치. 거를 이제 느꼈죠. 아실 텐데 이 서비스 그 PMI 인덱스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돌이켜 보니까는 7월 달에 굉장히 그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특히 허리케인 버릴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시즈널한 그런 그 오토모빌 인더스트리 그 공장의 그 네. 셧다운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7월 달에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예.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 해보니까는 그렇죠. 미국에서의 지난 그 주 말에 어떤 그런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갑자기 네. unexpected된 상태로 진전이 될 거라는 그런 걱정을 상당히 이제 완화시킨 네네. 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너무나 본인들도 이제 그 굉장히 허키시한 그런 코멘트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almost 사과를 하는 수준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은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을 거다. 근데 사실 어저께 그 나온 그 회의록을 보면은 거기에서의 회의 지난주죠. 7월 30일 날 했던 그 회의록을 보시면은 1%까지도 올려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이제 허기시하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주가나 그 엔화의 그 갑작스러운 그 반응을 보면서 약간은 그 했던 말들을 이제 테이크백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켓은 진정이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보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주일 사이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8월 달 이제 데이터가 이제 또 9월 초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만약에 지금 7월 달 데이터처럼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비슷하게. 잡 창출이 이제 슬로우다운이 아주 그 시그니피컨트가 나타난다면은 이제 이자의 그 하락 폭도 커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프트 랜딩은 당연시 여기했던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룰이죠? 이 샘 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실업률에 그 이렇게 오를 때 소위 3개월의 그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3 months 무빙 에버리지가 과거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최저점에서 0.5%포인트 이상이 되면 네. 이게 과거에는 리세션이 오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실업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4.3%, 네. 그 전 달에 4.1%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 2023년 8월 이때쯤에 그 실업률은 3.5%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개월의 그 무빙 에버리지 이 이동 평균 그거를 보시면은 0.43%. 그래서 0.53%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룰을 본다 그래도 지금 이제 리세션이 온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 그런 근거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실업만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그런 어떤 요인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어디서 올 거냐. 그럼 이제 소비가 침체. 약화돼야지 되는데 네. 소비가 약화되는 그 심텀은 네. 지금 하나는 이제 그 소위 그 저소득 계층에서 네. 코비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쌓아뒀던 이제 저축을 이제 많이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소위 그 크레딧 그 뎃, 그 신용 그런 어떤 이제 뎃이 상당히 이제 큰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의 그 연체율이 지금 2020년 코비드 때부터 지금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걱정스러운 이제 하나의 픽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서는 지금 임금이 굉장히 오른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각종 자재 그 비용이 올랐고요, 그죠?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맞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는 그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올해 내년에 이제 그 커머셜 그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1 trillion 달러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봤던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이제 네네. 이런 지역 은행들에게 이제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잠재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지금같이 매니지가 된다면 리세션이 오는 거를 익스펙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이제 여러 가지 심텀 지금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버 마켓은 굉장히 이제 계속 냉각이 되고 있고 여전히 좋지만 네. 좋지만 이제 그 냉각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이제 7월달에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것처럼 더 나빠지면은 이게 좀 더 이제 그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시리어스하게 테이크를 하는데 네. 다만 이 지금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진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주 마진에서는 올라갔지만 네. 여태까지 우리 어썸션을 삼았던 경기가 한 2.45% 올해도 성장할 거다 미국 경제가 그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 공약과 함께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요. 현재 그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그 진행됐던 경제 정책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 바이든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소셜 세이프티 넷을 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정책 중점 사항으로 이제 여겨왔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를테면은 다리 뭐 도로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심지어 그 인터넷에 대한 그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우리 생활과 연결된 뭐 워터 파이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항만 시설 이런 것들, 레일웨이. 그리고 이제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이제 정책을 이제 펴왔는데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스펜딩 빌, 그 다음에 칩스 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걸 통해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소위 그 미국의 그 제조업의 그 부활, 그 다음에 특히 그 고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그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이를테면은 AI,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점 그 사업 그런 분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특히 그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걸 연관돼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연관돼서 그 파워 그리드,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사실은 그 신규 차량 미국에서 판매된 신규 차량의 54%를 전기 차량으로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큰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동안 많은 이제 정부가 지출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부채가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은 10년, 20년 이런 그 장기에 걸쳐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저희 개인 생각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런 정책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부통령으로 이제 같이 이제 조인하게 된 미네소타 주지사의 경우 미네소타 주에서 일테면은 그 무료 급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레시브한 정책들을 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더 추가될 수는 있지만 큰 정책 기조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될 때에는 크게 이제 국내 정책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 반이민 정책. 그래서 노동자의 그런 그 유입 속도가 이제 줄을 거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미국에 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 10%의 그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오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60%까지 올릴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걱정을 낳고 있냐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커다란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버 마켓에는 그 이미그레이션 노동자들의 그 수를 줄임으로써 레이버 마켓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타이트한 레이버 마켓을 더 악화시켜서
임금을 이제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테리프 자체는 바로 우리가 이제 사고 쓰는 그런 모든 물건의 그 값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현재 계산으로는 일테면 한 0.6%포인트 annually 더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페드가 지금 이자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자를 올려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자가 높은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에너지 정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별로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했던 대로 fuel fossil 거꾸로 됐어요. fossil fuel, 그래서 오일이라든지 이런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도를 다시 높이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오일 산업을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에서는 좋겠지만 어떤 큰 면에서 보면은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제 우리한테는 큰 당면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우리가 일기에서 봤듯이 특히 공화당 그 전통적인 그 어떤 프로 비즈니스, 그래서 친 비즈니스 그런 정책,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낮추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얘기를 쉽게 풀어주신 오재준 교수님 오늘 함께 자리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